안녕하세요. 범죄 분석가이자 범죄 사회학자인 배상훈 인사드립니다. 2021년 1월 11일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날씨가 좀 풀릴 거라고 했는데 어제보다는 좀 풀린 것 같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내일 좀 지나야지 날씨가 조금 더 괜찮아질 것 같고, 내일 아침에 영하 9도, 8도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없는 사람들한테는 추운 게 지옥이죠.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무료 급식소도 지금은 다 닫고, 아이들은 이제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학원 가진 못하니까, 아마도 지역의 초입이라고 하면 지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더 버티시라고 밖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나마 백신은 심각한 부작용은 아직 보고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화이자 이런 데에서 보통 이 정도면은 접종이 시작됐으니까 한 보름, 한 달 정도 지나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말하자면 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심각한 어떤 이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 근데 이제 그것과 아울러 갖고 이제 2주, 3주 지나서 이제 항체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되는, 결국은 결과적으로 2월은 돼야지. 오늘 대통령이 전 국민 무료 접종을 한다고 하는데 한 몇 달은 더 기다려야 되고, 조금만 더. 오늘은 팟빵 녹음하고 왔고요. 유튜브랑 팟빵에서 하는 유튜브 크라임을 독립한다고 하네요. 제가 팟빵 오리지널로 유튜브를 계속 했는데 사실 유입 경로가 좀 그랬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10만이 넘었어야 되는데 7만 8천 정도밖에 안 됐어. 혹시 팟빵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계시면 아직까지도 구독 안 하신 분 있으시면 구독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크라임으로 독립하니까 그때 구독해 주셔도 돼요. 다 넘어가겠지만은, 오늘 여기 나오다 보니까 황하나 씨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사실 황하나 씨의 마약 혐의는 상당히 심각하죠. 근데 그 심각한 것에 비해서 사실 알려진 게 거의 없어요.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부분 것만 정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마약 혐의가 있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집행유예 정도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나온 얘기를 보니까 마약왕 세계로 바티칸 킹덤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도 지금 황하나 씨와 관련된 사람은 2명이죠. 예를 들어 오 씨하고 남 씨죠. 오 씨는 아마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작년 10월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부 사이로 결혼했으면 부부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인인 남 씨. 오 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남 씨도 역시 그랬다고 하는데 되게 이상하다. 그랬는데 결국은 2016년에 필리핀에서 사탕수수파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됐는데 2019년도에 탈옥했던 마야광 세계로라고 하는 사람이 마야광 전세계네, 헷갈리네. 마야광 전세계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박모 씨인데 그 사람이 거의 총책 아니면 이렇게 되고, 그 수도권 총책인 바티칸 킹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모 씨가 있고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 남 씨 아닌가. 그러면
황하나 씨의 마약 관련된 혐의는 실제로는 황하나라고 하는 사람이 단순히 소비자일까? 아니면은 무엇인가 황하나를 통해서 이 중간 유통을 꾀려고 했던 어떤 중간 단계였을까? 오히려 지금 단순한 소비자라기보다는 무엇인가 지금 이 오 씨하고 남 씨가 사실은 자살당한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죠.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왜냐하면은 황 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오 씨하고 남 씨인데 이 둘이 공교롭게도 자살을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유서는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약 조직과 관련돼 있다.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죠. 결국은 이걸 사건을 거꾸로 보면은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박씨 마약왕 전 세계와 바티칸 킹덤과 그와 연결된 어떤 마약의 큰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의 하부 조직원으로서 남 씨와 그와 비슷한 예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이 상류층의 배급망, 보급망을 만드는데 황하나라는 사람을 이용했고 그럼 결국은 황하나는 중간 전달책은 아니라 중간 전달책으로 이용됐을 수 있고 아무래도 그 정도 위치? 근데 황하나는 모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황하나라는 이름만 썼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것은 가늠해 보기 힘든 더 큰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뭔가 지금 그러면 결국은 이 황하나를 둘러싸고 있어 황하나를 봐줬던 아니면 황하나의 변호사들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관련된 다 뒤져봐야 된다. 실제로 체포된 거는 작년 10월인데 마약왕 전 세계가 그 과정에서 이제 경남청 광역수사 내에서 이걸 다 뒤지면서 이제 결국은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왜냐면 남 씨를 수사하면서 바티칸을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바티칸을 잡았는데 남 씨는 그런 선택을 했다.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순서가 좀 중요한 부분인 거고 네, 상당히 이 지난 10월에 바티칸 킹덤이 잡히면서 결국은 그 윗선인 마약왕 전 세계도 잡히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마약 신종 마약 혹은 대마 마약 뭐 온갖 종류의 마약을 다 거래했는데 이게 사실은 혹시 상류층 혹은 그 조금 이름 있는 소비처로의 경로에 황하나가 있어서 그 입을 닫게 하려고 오와 남을 제거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충분히 있죠. 경찰에서도 그건 의심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죽었어요. 근데 정확히 부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자살 당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게 지금 계속 걸리네요. 실제로 황하나 사건은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황하나 자체는 뭐 사실 제가 보기엔 중간 전달 아니면 중간 경로? 모르죠. 근데 또 이게 또 큰 사건이에요. 황하나 자체가 굵직한 뭐가 될 수도 있지만 아직 지금 나온 거는 황하나 행동 패턴을 봐서는 황하나가 소위 월척은 아닌 것 같고 더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한데 이제 꼬리가 잘렸으니까 사실 그게 좀 걱정이네요. 더 큰 마약 조직을 조금 더 뿌리 깊게 빠진 그 뿌리를 캐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지금 한겨레 20일에서 이게 한겨레 20일이 맞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겨레 20일이 아니라 이게 여기가 좀 다르네요. 듀스의 김성재 씨 대표적인 미제 사건이죠. 물론
미제 사건이죠. 범인이 이제 전 여자친구라고 했다가 무죄가 났으니까 미제 사건이죠. 그래서 듀스 김성재를 변사 사건을 추적한 실화 르뽀가 최초로 공개된다라고 했는데 보통은 이제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다루는데 이거는 현직 기자의 18개월의 심층 취재를 통한 보도를 통해서 나타내서 그 초동 수사 형사 재판을 새로운 시각과 단독 팩트로 분리한 리얼리 줌 듀스 김성재 사망 르뽀 기사라고 해서 이게 시사 주간지에 연재될 예정이라는 논픽션 전문 기획사인 팩스토리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기존의 어떤 이 시사 교양 탐사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서 논픽션으로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스토리텔링 작업에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마도 르뽀 기사의 새로운 영역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르뽀 기사 자체는 상당히 공익성은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죽음과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미제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수사 관계자 접촉하고 초동수사 검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피해자 유가족을 취재하고 수사의 문제점 그 다음에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수사 공판 기록, 변호인, 잡지 이런 걸 해서 검토를 해서 법무부가 발행한 무죄 분석 백서 여러 가지를 통해 새로운 팩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글쎄, 여기에 이제 정은주 편집장, 제가 아는 분일 거예요. 한겨레 21 편집장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왜 20년 전 가수의 사망 사건을 2021년에 왜 26년 전 가수의 사망 사건을 2021년 언론이 돌아보는가에 대한 깊이 고민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린 프로파일러의 영역이 되게 단순할 것 같은 그렇지만 그것을 파헤쳐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끊임없이 그 작업이 있어야 된다. 미제 사건이든 아니면은 범인이 잡힌 사건이든 그게 사실은 역사 구성과 똑같은 방식이죠. 특히 이제 이 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무엇인가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가해자 중심, 피해자 중심 여러 가지 이것이 혼종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적인 이 사건 재구성, 크라임 리컨스트럭션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다만 기자들이 보는 입장에서 변호인 인터뷰, 기사 리뷰, 기록 리뷰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팩트를 발굴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이제 기자들의 접근과 범죄 분석가의 접근이 다르다는 겁니다. 즉 수사 기록 자체를 찢어서 볼 수 있는 능력은 범죄 분석가한테 있는 거죠. 기자들은 그것이 그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을까?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뭔가 한 번에 이렇게 딱 나오는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기자들이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기도 저렇게 보기도 하고 하는 것이 언론의 참 기능인 거고 거기에 이제 사실 프로파일러 아니면 이른바 범죄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못한 바를 기자가 한다는 것을 봤을 때 범죄학자라든가 범죄 분석가들은 사실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거죠. 되게 허접하게 지들이 하지도 않고 아니면 대충 얼렁뚱땅했던 수사 기록을 가지고 그것을 전문성도 없이 분석을 해놓고 마치 프로파일링을 했다고 떠버리는 그런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 아닙니까? 답답하죠. 크라임 리컨스트럭션 CSA 크라임 씬 어널리시스랑 크라임 리컨스트럭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런 형태로 이제 사건을 이렇게 살해 기록을 했다고 참
가관이죠. 그런 꼴을 보면은. 오히려 이런 기자들의 이런 노력이 사실은 더 진실에 가깝다. 오히려 사건 수사를 한 사람들은 그만큼 편견에 갇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은 동시에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재구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범죄라는 것이. 범죄라는 것이 어떤 팩트가 있고 그 팩트가 단일하다. 이것은 사실은 범죄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뭐 좀 한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이 김성재 변사 사건의 어떤 이 새로운 르포 기사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경찰에서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확 바꾼다. 김창룡이 경찰청장이 특별수사대 편성을 참 이거를 사실 좀 있다가 이동영이 뉴스 정면 승부에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조금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경찰청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이 특별수사대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이제 지방경찰청 내에 있는 이게 말하자면 이게 어디라고 해야 되나요? 여성 청소년 수사계, 이게 수사계 쪽이거나 아니면은 생활 질서계는 아니죠. 수사계 쪽일 것 같아요. 수사계 조직을 수사 지도계와 여청 수사대로 분리해서 여청 수사대가 이제 13세 미만 아동 학대 전담 팀을 만들어서 그것이 경찰서 여성 청년대 강력팀도 확대 운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스템은 뭐냐면 경찰서에 가면 여성 청소년과가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지만 그 밑에 거기에 이제 여성 청소년 수사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금 정인이 사건처럼 이게 1팀, 2팀, 3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거죠. 근데 그것은 아동학대라고 하는 아동학대의 전문적인 수사 역량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여성 성폭력, 여성 범죄에 대한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청소년 관련된 것도 조금 할 수 있지만은 아동 전문 부분은 이건 사실 물론 여성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매우 전문적이지만 이 아동 학대 부분, 아동 관련된 범죄는 대단히 민감하고 아주 정교하고 전문성이 아주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존의 여성 청소년 수사대 그 안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만든다고 하니까 글쎄요, 일종의 말하자면 수사경찰, 그러니까 그 국가수사본부 내에서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인지 사실은 좀 뭘 만드는 건 그렇지만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리고 이 전문성을 확보하는 건 이 여기에 배치된 사람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전문성을 확보하게 키울 거냐,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나타나지 있지 않아요. 이게 그러면 사실 자치경찰에 있었던 거거든요. 여성 청소년과는. 그러면 여성 청소년과의 거를 국가수사본부로 옮기는, 수사경찰로 옮긴다는 건지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APO, 그러니까 경찰서에 APO가 있고 어떤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그 APO가 출동을 해서 걔네들이 어떻게 판단을 한 다음에 바로 거기서 분리를 해서 수사한다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핵심인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좀 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걱정이에요. 제가 바라는 거는 이런 거죠. 오히려 아동학대 전문 수사팀을 수사경찰 내에,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에 두고 지방경찰청에 아동범죄 실종이든 학대든 그 수사대를 둔 다음에 그 수사대에서 지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여성 청소년 특별수사대 한 팀을 그런다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좀 여성 청소년 관련된 여성 범죄 관련된 것도 사실은 이 일종의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뭐 한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좀 그러네요. 또 김창룡 청장이 이 민생 관련 범죄, 특히 이제 그 사기 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활동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기 전담 수사 부서를 만들어야죠. 그죠? 그리고 범인 검거 진압에서 회복할 수 있는 예방, 그걸 어디서? 그러면 예방은 자치경찰에서 하고 수사는 국가수사본부. 아니죠. 그렇게 못하죠. 아니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 이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걸쳐 있는 거라서 오히려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주도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로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밀접하게. 그러려고 하면 그 영역에서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전문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인센티브 정도로 하니까 참 답답한 거. 인센티브가 아니라 전용 보직책 거기만 하면은 쭉 계급으로 올라가서 나중에라도 자기 경력을 써먹을 수 있는 이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 그거 없으면은 하다가 도망가죠. 그죠?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제가 계속 욕을 하고 싶었는데 서울신문에 단독 난 건데 뭐 단독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성범죄 전력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입양 자격이 있다 판단한 입양 기관입니다. 사실 지금 정인이 사건 때문에 입양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사실 이것이 입양이 문제냐 아동학대가 문제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동학대가 문제죠. 근데 문제는 아동학대를 쉽게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아동학대에 취약한 입양 제도라든가 입양 기관 혹은 그런 어떤 관행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입양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의 영역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범죄 전력인 신청인한테 입양 자격이 있다고 그것을 조사서를 내준 홀트라든가 이런 데가 있다고 하면 걔네들은 자격을 박탈해야죠.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국가가 또 개입한다고 하면은 국가가 또 거기 공무원을 또 써야 되고 예산을 써야 되니까 전혀 하기 싫어하는 거죠.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같은 데서는. 근데 어쨌든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이 조사서라는 거, 예를 들면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양친가정 조사서를 기록해야 됩니다. 근데 양친가정 조사서를 입양기관이 기록을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법원으로 보내야 되는데 얘네들이 확인을 부실하게 하거나 오히려 그 이제 입양만 성과를 낼 목적으로 기존에 있는 성범죄 전력자한테 확인하기 전에 보조사서를 써준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게 지금 서울신문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이호연실로부터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간
입양기관 지도 점검 결과 여기 이 자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관행이 있다면 이거는 아이를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지금 정인이처럼. 그럼 이것은 다소 입양이라고 하는 것에 부정적인 여론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은 잘못됐고 심각한 문제를 그대로 방관하면 안 되죠. 그죠? 결국은 우리나라의 여러 입양 관련된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부실하고 그리고 한국적인 형태의 어떤 혈연의식 이런 것들이 큰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허술하고 아니면 사실 악의적인 형태가 있을 수도 있는 입양기관들, 민간 입양기관들 2015년 홀트하고 동방사회복지회네요. 이거는 강하게 징계를 하고 자격을 박탈하든 아니면 뭔가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큰일 날 사람들이네요. 이 입양기관들은. 아이를 지옥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성범죄자한테 입양을 하는데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사실 그것과 관련돼 갖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보전이라고 하는 데서는 왜 전문가 회의를 안 했느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역량이 없다. 부실하다. 강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정인이 1차 신고 때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 방이 2차 신고 때 혐의 없다. 3차 신고 때 혐의 없다. 이거를 이제 시계열적으로 봐야 됩니다. 1차 신고 때 자체 사례 회의를 합니다. 케이스워크를. 그래서 관장, 팀장, 상담원 7명이서 했는데 혐의 있어요. 수사를 했어요. 수사 요구를 했죠. 그 다음에 근데 수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경찰이 어떻게 됐든 양부모가 구워 삶았든 어쨌든 없다고 해. 그럼 다시 2차 신고가 들어왔어. 그러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 보니까 지금 수사 중이야. 그런데 신고가 들어왔어. 그러면 이것을 기다려보자 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상적인 형태라고 하면 아보전이 수사기관에 이런 게 들어왔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걸 들어왔다고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돼 있냐? 그건 사실은 잘 뚫려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왔을 때 이 아보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수사를 해보니까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했어. 그럼 다시 수사 의뢰를 하게 되면은 경찰 애들이 걔는 전문성 없으니까 또 혐의 없음으로 할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한다고 하면은 웬만하면 수사 의뢰를 안 하겠죠. 이게 사실은 문제라는 겁니다. 3차도 똑같죠. 왜 정인이가 죽어갔는가에 대한 이 시스템을 시계열적 흐름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결국은 문제가 그겁니다. 그걸 못하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보전이 왜 혐의 없음으로 했고 결정하고 이랬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이 기자도 이걸 쓴 기자도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적어도 2번, 3번이었으면 외부 전문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고 이 어떤 데에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려면 공문 써야지 그 비용 산출해야지 근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가 한둘도 아니고 그리고 그 실제로 참여한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자체가 상당히 큰 업무 하중이다. 그러니까 자체 사례회의를 하고 외부 안을 안 하지 않는 이유는 뻔한 겁니다.
이건 공무원 해본 사람이면 명확히 알 겁니다. 그러면은 외부 전문가 회의라고 하는 걸 상설화시켜서 오히려 풀을 만들어 두고 거기서 무작위 추첨을 하든 아니면 이제 배심원처럼 뭐 이렇게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긴 돈이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 얘기는 또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된 아보보 전문기관 전문성 없다, 능력 없다. 왜? 다 비정규직이고 1년 하다 도망가고 처우가 나쁘다 뭐 이건 뭐 제가 계속 입이 아프도록 말하는 거니까 굳이 다시 말씀드릴 이유는 없죠. 정의 사건의 여파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법을 바꿨다 하더라도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완전히 뭐 껍데기만 바꿔놓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왜? 국회의원들이 이해력이 부족해요. 뭐 더불어민주당에 뭐 강선우도 있고 뭐 신원영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거를 충분히 국회의원들이랑 토론하고 이게 할 그런 시간이 없죠. 근데 그렇게 꾸준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속으로 그냥 대충대충 돈 안 드는 방향으로 얼렁뚱땅 두두둥 맞죠. 제가 제일 극혐하는 게 이런 거죠. 중대재해기업법 뭐 이렇게 처리 얼렁뚱땅 했는데 어제 오늘 또 한 분이 석탄 이송하는데 돌아가셨어요. 계속 돌아가시죠. 이렇게 아이도 똑같이 학대당하고.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고위공무원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대가리들이 나빠서 아니면은 귀찮아해. 솔직히 일하기 싫어해. 놀고 처먹는 건 좋아 이러면서 권력 관련된 거 지들 인기 있는 건데도 실제로는 딱히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죠. 이게 참 답답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갑질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갑질금지법이라고 하죠. 1년 반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도 문제가 뭐냐면 이거 효과 없을 거다. 아니나 다를까 직장인의 34%는 여전히 갑질 피해 호소. 실제로 괴롭힌 경험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근데 비슷해요. 32.8, 36. 사무직보다는 비사무직. 비슷해요. 32.6, 35.6. 약자에 조금 높죠. 나이가 적을수록 그 갑질 피해가 높아지고 숙박 음식점 서비스업이 더 세고 모욕 명예훼손 뭐 이런 것들 괴롭힘의 강은 대부분 상급자 뭐 이 정도. 그래서 응답자의 대다수는 현행 갑질금지법의 미비점을 보호하는 입법이 마련돼야 된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정. 지금 갑질금지법에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정이 없습니다. 그게 웃긴 거죠. 이걸 만든 국회의원 놈들도 참 대가리에 총 맞은 새끼들이 많아서 가해자가 대표자나 대표자 친인척인 경우면 처벌하는 조항을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부실한 거죠. 그 갑질금지법처럼 중대기업처벌법이나 아동학대는 대부분 실효성이 없는 생색은 내기 좋아하는 참 기가 막힌 거죠. 어쨌든 참 대한체육회장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하면서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지금 완전 개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대한체육회 현재 체육회장 이기용 분명히 해임시켜야 된다. 근데 또 나왔나 봐요. 흐름은 이기용 대 반이기용 구도. 이거 뭐 실제로는 지들끼리
이전 투구하는 건데 대한체육회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런 쓸데없는 걸 뭘 만듭니까? 한심하죠. 이런 돈만 처먹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라고 하나, 세금에 빌부터 사는 기생하는 인간들, 기생하는 이런 조직들은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이런 데서 엄격하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 연결된 부패고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답답한 거죠. 또 제2의 최숙현, 제3의 최숙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좀 이따가 이제 이동의 정면승부 라디오 인터뷰를 해야 돼갖고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는데, 약간 지금 쌀쌀해서, 이게 단독주택인데 약간 좀 난방에 취약해요. 옛날 지은 집이라서 이 창틀을 다 바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걸 고쳐서 살아야 될지, 고친 벽이 더 나오면 그러니까 벼락거지가 되는 거죠. 왜? 벼락거지라는 게 그냥 순식간에 아파트 산 놈들, 어디 뭐 이렇게 했 놈들, 편법으로 뭐 아파트 집 사갖고 해서 떼돈 뭐 억 단위 넘게 번 놈들. 근데 겨우겨우 뭐 집 한 채 겨우 해서 벌어갖고 겨우겨우 이제 평생 상대적으로 이제 값이 동결돼 있고 그러면 벼락거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전세 사는 분들 아니면 뭐 월세 사는 분들 더 심각하겠지만, 이대로 못 가죠. 이대로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보수 기득권 집 가진 놈들의 농간질, 그것을 부추기는 대형 건설사들, 재벌들, 이런 무의도식하는 쓰레기들, 기생충들, 이런 놈들이 결국은 이 사태를 계속 방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언론도 한몫하고. 자, 오늘은 요 끝나서 할 일이 많습니다. 또 저 오늘 편파TV의 마지막 10강도 해야 되고. 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